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혼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일주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제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밥 먹듯이 다니면서 실적을 쌓아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도 잘 벌었어요. 연봉도 높은 편이었고 성과급도 꽤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우선 아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과였어요. 아내는 과 대표를 할 만큼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련된 외모에 말도 잘하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한테 반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몇 년을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대출을 꽤 껴야 했지만 그래도 내 집을 장만해서 아내한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아내도 직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빠듯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제가 더 버니까 제가 더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처남 이렇게 셋이었는데요. 결혼 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살갑고 부침성이 좋은 분이었고 처남은 좀 어리숙하긴 해도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이 되면 용돈 봉투를 드렸는데 처음엔 뭘 이런 걸 주냐며 손사래를 치더니 어느 순간부턴 그것을 보고 혀끝을 차더라고요. 이제 물가도 오르고 사야 할 것도 많은데 남자가 손이 이렇게 작아서 어째? 음, 작게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리고도 남을 목소리였죠. 거기에다 집에 와서 아내까지 보태더라고요. 여보, 우리 명절에 양가에 드리는 용돈 좀 올려드리자. 요즘 물가도 있는데 고작 50만 원이 용돈이 되기나 하겠어? 어? 우리 집에서는 50만 원만 드려도 아무 말씀 없으시던데. 당신 집은 아버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할진 몰라도 우리 집은 짐밖에 되지 않는 남동생이 엄마 혼자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돼? 아내가 부탁이라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딱 잘라 싫다고 하는 것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보다 처가를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런 호의가 권리가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요구가 점점 과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한다 싶더니 어느 날엔 명절 전에 이런 연락까지 왔습니다. 사위, 명절에 말이야 용돈 같은 거 챙기지 않아도 돼. 네? 그래도 용돈 조금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역시 우리 대기업 다니는 사위는 눈치도 빠르다니까. 난 용돈 말고 물건으로 직접 사줘. 내가 받은 가방이 있는데 그걸로 좀 부탁해.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고 상여금도 두둑히 받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전 잠깐 망설였어요. 가방이라고 하면 그냥 가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받았다는 가방이 어떤 건지는 안 물어봐도 짐작이 갔습니다. 뭐 그래도 명절인데 한 번쯤은 챙겨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결국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작이었어요. 가방을 받고 나서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요구하면 된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처럼요. 그 다음엔 옷이었고 그 다음엔 생활비였고 그 다음엔 용돈이었습니다. 간격이 점점 짧아졌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전화가 왔고 이유도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사위, 요즘 이것저것 쓸 데가 많아서 그러는데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계좌는 알지? 늘 보내던 그리로 보내주면 돼. 고마워.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말까지 해버리곤 전화를 끊는데 제가 무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전화해서 곤란하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때까진 용돈으로 요구하는 돈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장모님 한 명 있을 때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남도 있었는데 처남도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굴더라고요. 매영매영하면서 살갑게 굴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슬슬 본론으로 들어오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연락이 왔어요. 매영, 저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요.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저도 웬만하면 돈도 없고 하니까 빠지고 싶은데 저만 빼고 모조리 다 간다고 하니까 차마 빠질 수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부탁처럼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통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편을 들긴커녕 오히려 거들었어요. 제가 처가 요구가 좀 심하다 싶어서 한마디 꺼내면 아내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가족인데 좀 챙겨주면 어때? 당신이 더 버는데. 내가 더 번다고 해서 돈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이면 나도 부담스러워. 진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는 거야? 우리 집 식구들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장모님은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 이상 요구하시고 처남은 여행 간다, 친구들이랑 모임 간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연락 와. 이래도 내가 쪼잔한 거야? 이래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냐고. 아내는 콧방귀만 낄 뿐 제 말에 부정도 동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싸우는 것에 너무나도 지쳤던 저는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았고 싸우기만 하니 내가 포기하는 것이 편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돈을 다 줬던 건 아니었어요. 우선 선을 정했고 제가 정해놓은 선을 넘기면 딱 잘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 말은 다 무시해버렸죠. 그러는 사이에 아내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한번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비웠습니다. 처음엔 출장 다녀올 때마다 선물도 챙겨오고 안쓰럽다고 용돈도 따로 챙겨줬어요. 혼자 집을 지키는 게 외롭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소소하게 명품 가방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별말 안 했어요. 본인 월급으로 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늘고 카드 명세서 금액이 늘었어요. 어느 날 명세서를 보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썼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샀어. 당신은 출장 다니면서 좋은 것도 먹고 다니잖아. 참 웃기더라고요. 출장을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출장지에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챙겨간 라면으로 겨우 끼니만 때우다 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는 것도 서운한데 사치는 사치대로 부리고 다니며 말까지 저딴 식으로 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출장지에서 음식이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아서 라면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했어. 딱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왔다고. 근데 그런 나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어? 제 기가 찬 목소리에도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툭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당신 라면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는 라면 실컷 먹고 와서 뭐가 불만이야? 좋았겠네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내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나 쓰라고 준 카드로 난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쓴 것뿐이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게 정말. 아내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려 했습니다.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제 안의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악을 쓰며 제대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제 고함에 아내가 멈칫하며 돌아보았고 저는 가슴에 맺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짧겐 일주일, 길겐 한 달씩 타국에 나가 고생하다가 라면만 먹고 왔다고 하면 아무리 무심한 아내라도 걱정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라면 좋아하니까 좋았겠다고?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소리야? 억울함과 서러움이 목이 메어왔지만 말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누가 그래? 나 라면 안 좋아해. 내가 라면을 좋아해서 먹은 줄 알아?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돈 쓰지 마. 나도 내 피땀 흘려가며 힘들게 버는 돈이야. 정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싶으면 앞으로 당신이 버는 그 잘난 돈으로 마음대로 해. 그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운 후에도 아내의 봄바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여전히 은근슬쩍 절 떠보려 하기도 했고 불만 섞인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긴 하더군요. 여보,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나왔는데 나 진짜 이번에 필요한 것만 썼어. 한번 봐봐. 언제나 당당하게 사치를 부리던 아내가 서서히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툭하면 날아오던 몇백만 원짜리 명세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집안에서도 제 기분을 살피며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미련하게도 가슴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내 아내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본인도 느끼는 게 있겠지. 이렇게 조금씩 눈치라도 보면서 맞춰가다 보면 우리 관계도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거라는 희망. 그것이 나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폭풍전야의 고요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전 그렇게 아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제 노력의 결실인 대규모 성과급이 통장에 찍히는 날이 왔어요. 금액은 자그마치 1,500만 원이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시차 적응도 못한 채 해외 출장을 밥 먹듯이 다니고 까다로운 바이어들을 붙잡고 밤새 달래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한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인 현지 새벽 2시에 눈을 비벼가며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밤새워 제안서를 만든 대가였습니다. 그 숫자가 통장에 찍혔을 때 솔직히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기뻤어요. 지난 1년간의 고생과 눈물이 숫자로 증명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돈을 보자마자 나름대로 알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도 좀 대거 갚고 비상금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무엇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부모님 효도 여행을 이번 기회에 꼭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달콤한 기쁨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성과급이 입금된 지 정확히 딱 하루 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먼저 홀랑 처가에 소문을 내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져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 엄청 많이 받았다며. 대기업은 역시 다르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촉이 왔습니다. 이 전화는 결코 사위의 노고를 축하하는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네, 조금 받았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끄집어내며 제 지갑에 빨대를 꽂으려 들더군요. 아이,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근데 있잖아, 사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신 차리고 카페를 하나 차려보려고 하거든. 맨날 직장도 없이 백수로 지내다가 이번에 진짜 마음 잡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자식을 둔 엄마 입장에선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네. 사위가 이번에 돈도 많이 받았으니 시작하는데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나?
내가 무슨 큰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태달라는 거야. 네? 아니, 카페면 돈이 꽤 들 텐데요? 응,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다. 우리도 양심이 있지. 한 500 정도만 보태주면 안 될까? 500이요? 응. 가게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해야 하고 커피 기계도 비싼 거 사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한 500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사위가 이번에 성과급 두둑하게 받았다고 하니까 끝까지 500 정도는 처남을 위해서 기분 좋게 내줄 수 있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새벽 기차 타고 비행기 타며 피눈물 흘려 번 돈의 3분의 1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백수처남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헌납하라는 소리였죠. 전 그 자리에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거절했어요. 목소린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면서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 대출금 원금 갚는 게 먼저라서요. 이번 성과급은 전부 대출 상환하는 데 쓰기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뒀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수화기 건너편 장모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대출금이야 매달 은행에 조금씩 내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만큼 급한 돈이야? 사위 참 꽉 막혔네. 우리 아들이 이번엔 진짜 제대로 인생 살겠다고 시작하려는데 매형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돈 때문에 앞길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으면 어떡해? 대기업 다니면서 처가 식구 하나 화끈하게 못 챙겨주면 그게 어디 가서 남 부끄러워서 대기업 다닌다고 말이나 꺼내겠어? 순간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집 대출금 갚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도 기가 찼고 대기업에 다니면 처가 식구들의 사치와 대책 없는 사업 자금까지 당연히 대줘야 한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도대체 얼마인데요? 명절마다 드린 두둑한 용돈에 명품 선물, 장모님이 수시로 뜯어간 생활비, 처남 녀석 유흥비와 여행비까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 피와 살을 깎아 만든 돈이라는 걸 뻔히 아는 인간들이 저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의를 상실한 채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모님은 무어라 말 한마디 없이 신경질적으로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전쟁은 그날 저녁 집에서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쌩한 바람을 풍기더니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팽개치며 절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대체 왜 그래? 내가 낮에 어머니께 말씀드린 대로야. 우리 집 대출금 원금 상환하는 게 먼저야. 그러자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500만 원이 당신한테 뭐가 그렇게 큰 돈이야? 당신 이번에 성과급으로 1,500만 원 보너스 받은 거 나도 뻔히 알거든? 1,500 중에 내 남동생 위해서 500 떼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억울해?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잖아. 몇 번을 말해.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대출 갚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낭비할 돈 없어. 낭비라니. 내 동생이 남이야? 내 동생이 번듯하게 사업에 성공해서 어깨 펴고 살아야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내 기가 사는 거야. 그 간단한 이치가 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부부의 미래나 가정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친정 식구들의 안위와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해서 지난 4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처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호강시켜주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자 돈줄에 불과했다는 서글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그 처남의 인생을 왜 내 피땀 어린 성과급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그러자 아내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최악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우 진짜 짠돌이처럼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 당신한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당신한테 500만 원 정도는 껌이잖아. 껌.
근데 꼭 우리 집 식구들 기분 다 상하게 만들면서 이사대를 내야겠어? 아 진짜 짜증나. 아낸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는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칠흑같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성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타고 타국을 돌아다녔는지, 깊은 밤 낯선 외국 호텔방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서류를 만들며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롭게 지새웠는지,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아내의 입을 통해 고작 껌이라는 하찮은 단어로 부서져 내리는 순간과도 같았죠. 그렇게 집안의 냉랭한 기류가 감돈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 다시 회사 업무로 인해 또 한 번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주거래 적금 통장 앱을 열었다가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꼬박꼬박 저축해두어서 통장에 묵직하게 남아있어야 할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손을 덜덜 떨며 다시 로그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화면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어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최근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역시나 이체된 기록이 존재하더군요. 당연히 제가 보낸 돈이 아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정확히 제가 해외 출장을 가고 한국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정확히 500만 원이었으며 돈을 받아간 수취인의 이름은 제 백수, 처남이더군요. 머릿속이 분노를 넘어 아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아내를 앞질러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의 이체 내역 화면을 아내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거 뭐야? 설명해봐. 화면을 마주한 아내는 아주 찰나의 순간 당황한 듯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뻔뻔하게 대꾸하더군요. 내 동생 카페 시작하는데 보탰어. 당신이 하도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동생은 지금 당장 계약금 때문에 돈이 급하다는데 그럼 어떡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남의 지갑을 훔쳐가 놓고 도리어 당당한 아내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단독명의 통장 비밀번호를 당신이 대체 어떻게 알아내서 돈을 뺀 건데? 그제야 아내는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대요. 그냥 예전에 당신 안방에서 은행 업무 보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대충 보고 알고 있었어. 그 소름 끼치는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이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환멸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돌려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돌려놓긴 어떻게 돌려놔. 이미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다 넘어간 돈을 무슨 수로 빼와. 정 아쉬우면 당신이 처남한테 가서 직접 달라고 하든가. 기가 차서 헛웃음만 터졌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절 째려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구는 거야? 능력 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처가에 500 쓴 거 가지고 짠돌이처럼 군다고 소문나면 당신 체면이 뭐가 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게 낫지 이 사람에겐 그 어떤 상식이나 도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아는 지인에게서 조심스럽게 모바일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처남 녀석의 SNS 게시글을 캡처해서 보내준 거였는데 이미지를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는 매형한테 겨우 이것밖에 못 받았다. 에휴, 좀 더 통 크게 팍팍 좀 주지. 째째하게 이게 뭐냐?
제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까지 전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된 공간에 제 돈을 몰래 훔쳐가 놓고는 겨우 이것밖에 안 줬다며 대놓고 절 조롱하며 박제해둔 것이었죠. 거기에 한술 더 떠 아내라는 인간은 맞장구를 치며 저를 천하의 째째한 사위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명색의 대기업 다니는 우리 남편이 좀 더 통 크게 줬어야 했는데 누나도 참 아쉽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데 멍해지면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텐 난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필요할 때만 찔러서 돈을 빼먹는 호구이자 돈줄일 뿐이었구나.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휴대폰 화면에 장모님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사위, 혹시 우리 아들 SNS 올린 글 봤나? 아이고, 그거 그냥 철없는 애가 장난삼아 올린 거니까 사위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근데 있잖아 사위, 우리 아들이 카페 인테리어 마저 끝내려고 하니까 돈이 아주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네. 이번엔 사위가 대기업 다니면 체면도 있으니까 저번보다 조금만 더 통 크게 보태줄 수 있지. 저번 건 너무 적었잖아. 전 그 말을 듣고 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들이 저지른 무례한 조롱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부끄러운 짓을 그저 철없는 장난이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돈을 더 요구하고 있었죠. 사과는커녕 도리어 추가 갈취를 시도하는 소름 끼치는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주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끊겠습니다. 장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죠. 그날 밤 저는 거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대체 왜 유지해야 하는지, 이 파탄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4년간 처가와 아내에게 당하며 참아왔던 온갖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이 결혼은 틀렸다는 확신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 처참한 무단 횡령과 SNS 조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의 뻔뻔한 돈 타령과 SNS 조롱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 채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럽으로 한 달간의 긴 해외 출장을 딱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죠. 제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뒤흔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더군요. 제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혼미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신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당장 지불해야 할 병원비 지원이 너무나도 급해진 상황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진 저는 급한 대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부 이름으로 묶여있는 공동예금에서 일부를 찾아서 아버지 병원비로 급하게 좀 쓰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대요.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시댁 병원비에 공동예금을 마음대로 뺏었어. 지금 내 동생 카페 인테리어 잔금 치료하는 비용이 먼저지 시아버지 병원비가 먼저야? 돈 절대 못 빼주니까 꿈도 꾸지 마.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자기네가 필요할 때마다 가족이란 핑계를 대며 제 피땀 어린 성과급까지 몰래 훔쳐가 놓고 정작 제 아버지가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는 사돈 어른 병원비로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처가 식구들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하루는 장모라는 인간이 병원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 소식을 듣더니 위로는커녕 제 면전에 대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망언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니 사돈어른이 나이 들어서 평소에 몸 관리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다친 걸 왜 우리 사위 돈으로 아깝게 메꾸려고 그래? 늙으면 다 다치고 아픈 거지 왜 엄한 대기업 다니는 사위 돈에 손을 대려 하냐고. 거참 이해를 못하겠네.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썩어빠진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옆에 있던 처남 녀석의 태도였죠. 놈은 한술 더 떠서 실실 쪼개며 저를 향해 이죽거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매형은 이제 그 집 장남이 아니라 우리 누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거 알죠? 부모보다 아내를 더 챙겨야 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 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남은 깐족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출장 잘 다녀오세요. 매형 가족이자 아내인 우리 누나는 우리가 곁에서 잘 챙기고 있을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요. 제 돈으로 차린 카페 덕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놈은 저를 철저하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죠. 지들이 누나를 챙기겠다는 그 말 속에 제 집을 그딴 짓거리나 버리는 아지트로 만들겠다는 더러운 속셈이 숨어있을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유럽으로 한 달간의 긴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몸은 머나먼 타국에 와 있었지만 응급실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신 아버지 걱정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현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바이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다행히 현지 바이어들과의 까다로운 계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사되면서 전체 일정이 무려 일주일이나 단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역시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당장 한국에 들어가서 아내와의 갈등도 매듭짓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저는 곧바로 가장 빠른 귀국편 비행기표를 끊은 뒤 아내에게 가볍게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든 말든 문자 한 통 툭 던지고 씹어버리던 아내였는데 웬일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귀국이 반가워야 정상일 텐데 아내는 반가워하긴커녕 다짜고짜 날카롭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왜 벌써 와? 원래 더 있다가 와야 하잖아. 혹시 아버님 때문에 그래? 아버님은 내가 가끔 가본다고 했잖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응급실에 누워 계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제가 일찍 귀국한다니까 이제 와서 가끔 가보려 했다며 얄팍한 가식을 떨고 있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자 아내는 제가 한국 땅을 밟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듯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출장 수당이 하루에만 수십만 원씩이잖아. 그 눈먼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내 동생 카페 오픈하는데 보태야지. 왜 그걸 스스로 발로 차고 들어와? 돈 많이 주는데 거기 유럽에 좀 더 있다가 와. 제발 며칠만 더 있다가 오라고. 어떻게든 저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안달이 난 아내의 기색이 지나치게 수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돈 타령을 늘어놓는 아내의 숨소리 사이로 수화기 넘어 아주 미세하게 낯선 젊은 남자의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꽂히더군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같이 흥분해서 화를 내버리면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며 제가 모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확신했으니까요. 가슴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수화기 너머로 쌍욕을 퍼붓고 싶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10년 넘게 구르며 다져진 포커페이스를 이 악물고 끌어올렸죠.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덤덤하고 차분하게 목소리 톤을 내리깔며 아내에게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근데 방금 항공사에서 긴급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 프랑스 현지 공항 파업 때문에 내가 예약해둔 비행기표가 전면 취소됐다나 봐. 어? 취소?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수학이 넘어 아내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다급함과 동시에 기묘한 기대감이 가득 묻어났대요. 저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싶어 태연하게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당장 대체편이 없어서 사흘 뒤에나 겨우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회사에는 대기 수당 신청해 놓을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사흘 뒤에나 들어갈 수 있겠어. 제 거짓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참으려던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지며 가식적인 친절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이고, 항공사 파업이라니 어쩔 수 없네. 아니, 내 말은 회사 수당 하루라도 더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사흘 동안 유럽 구경도 좀 하면서 천천히 와, 여보. 카드 팍팍 쓰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제가 사흘 뒤에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내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핏줄이 터질 것처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천천히 들어갈게. 더 들을 가치도 없어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리고 곧장 공항 카운터로 달려가 이미 발권해둔 몇 시간 뒤에 이륙하는 가장 빠른 귀국편 비행기에 제 몸을 실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그 10여 시간의 비행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잔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엔진 소음 속에서도 아내의 다급했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낯선 남자의 크크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대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이가 갈려서 좌석 시트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디 제 불길한 직감이 틀렸기를, 그저 피로로 인한 오해였기를 수천 번 기도하며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녘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캐리어를 가방째 팽개치듯 쥐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칠게 쿵쾅거렸죠. 드디어 한달음에 달려온 제 명의의 아파트 앞,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층수 버튼조차 제대로 눌러지지 않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숨을 죽이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소리 없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키기에 충분하더군요. 분명히 제가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던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그야말로 쓰레기 매립지나 다름없는 완벽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처남 녀석의 카페에서 쓰다 남은 자재들과 인테리어 폐기물들이 거실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며칠 동안 치우지 않고 방치해둔 게 분명한 배달 음식 쓰레기 더미와 술병들이 온 사방에 뒤엉켜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거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불이 꺼진 어두운 안방 침실문을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일시에 타버리는 느낌을 받았죠. 내가 새벽잠 설쳐가며 낯선 타국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떼어가며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안방 침대 위였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젊은 남자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은 채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더라고요.
출장지에서 느꼈던 불길한 불륜의 직감이 평생 눈으로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제 면전에 들이닥친 순간이었어요. 그 막장 불륜의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자 머릿속에서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탕 하고 끊어지며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저는 곧장 거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에 있던 커다란 양동이를 집어들고는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과 수돗물을 가득 담았죠.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 침대로 돌진해 누워있는 불륜 남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물폭탄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아 차가! 뭐야 무슨 일이야? 아이 이게 대체 무슨... 얼음물 세례를 받은 아내와 상간남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깨어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눈을 뜬 아내는 침대 머리맡에 서슬퍼런 눈을 하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지옥에서 온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대요.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누워있던 그 더러운 상간남 놈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는 침대 밑바닥으로 사정없이 끌어내렸죠. 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자 아내가 다급하게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오해야 정말 오해야. 오해? 내 집 안방 침대에서 딴 새끼랑 살을 섞고 누워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뭐가 오해야? 이 새끼 누구야? 당장 말해. 이 새끼 정체가 뭐냐고? 제가 눈이 뒤집혀 멱살을 잡고 상간남 놈을 쳐 죽일 듯이 핍박하자 놈의 입에서 기어나오는 정체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처남이 차린 카페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고 악마 같았던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더러운 불륜짓거리를 처남 새끼는 물론이고 장모라는 인간까지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형이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가고 집이 비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끼리 짜고 이 신성한 남편의 집을 불륜의 아지트로 쓰라며 방을 내어주고 판을 깔아준 것이었죠. 출장 가기 전날 처남놈이 실실 쪼개며 누난 우리가 잘 챙길 테니 매형은 돈이나 더 벌어오라 라고 했던 그 이죽거리던 대사가 뇌리를 스치며 비로소 잔인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제 집을 불륜의 아지트로 제공한 처가 식구들과 제 등에 잔인하게 칼을 꽂은 아내의 악마 같은 만행에 저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면 도리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기업 과장 짬밥으로 빠르게 인지했거든요. 전 곧바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구석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아내와 상간남의 추잡한 몰골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촬영해 나갔습니다. 화면 속에 그들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 그리고 난장판이 된 집안 인테리어 폐기물까지 낱낱이 체증을 완료했죠.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발목을 붙잡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처남 카페도 오려다 보니까 이 친구랑 친해져서 잠깐 실수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그 가증스러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치고 거실 주방 구석에 있던 제 골프백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직한 드라이버 골프채를 하나 꺼내들었죠. 사람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다시 걸어가 침대 머리판을 시작으로 협탁, 화장대 거울, 아내의 명품 가방이 가득 찬 옷장 유리까지 골프채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전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안방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며 아내와 상간남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더군요. 그제야 제 속이 아주 미세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전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곧장 법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제가 새벽에 찍은 완벽한 불륜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제 돈을 갈취해간 내역들을 전부 쏟아놓았습니다. 제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100% 아내 측의 유책입니다. 불륜 사실은 물론이고 처가 식구들이 이를 방조하고 공모한 정황까지 엮어서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파멸시켜드리겠습니다. 법정 무기를 장착한 저는 가장 먼저 그 처남 카페 알바생이라는 상간남 놈에게 소장 폭탄을 날렸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수준이 아니라 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인생의 매운맛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놈의 직장, 재산, 통장까지 전부 압류 절차를 밟아나가며 놈의 인생을 시작부터 송두리째 파멸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상간남을 처리한 뒤 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즉시 교체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아내가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사재 꼈던 명품 가방들, 고가의 옷가지들, 그리고 구두까지 전부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들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지나다니며 "아니 저거 명품 가방 아니야? 왜 저기 버려져 있어?"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의 짐짝을 쓰레기장에 박제해버림으로써 바람 피우다 쫓겨난 여자라는 동네 망신을 제대로 톡톡히 준 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소식을 들은 장모와 처남 새끼가 제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위 문 열어! 자네가 사람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애 짐을 저렇게 쓰레기장에 버리면 어떡해?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인간 도리가 왜 이 모양이야? 당장 문 열어!" 밖에서 개가 짖나 싶었지만 전 절대 감정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스피커폰을 켜둔 채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죠. 문을 열어달라고 악을 쓰는 장모의 목소리와 문을 발로 차는 처남의 거친 행동이 인터폰 녹음 기능에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하대요.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제구대 경찰관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라며 제지하자 그제야 장모와 처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대요. 저는 현관문을 체인 걸어 살짝만 열고 문틈으로 경찰관들에게 인터폰 녹음 화면과 아파트 복도 CCTV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보시다시피 제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단으로 복도까지 들어와 문을 파손하려 했고 폭언을 퍼부으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명백한 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니 법대로 처벌할 수 있게 피의자들 인적사항 예외 없이 다 체증해 주십시오. 전 절대 합의 안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위 새끼가 경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대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니까 장모와 처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씩씩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경찰들의 강력한 경고와 퇴거 조치에 놈들은 결국 쥐새끼처럼 쫓겨내려갔고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복도에서 쫓아낸 뒤 저는 본격적으로 그 인간들의 숨통을 죄 법정 무기들을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금융추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해외 출장 기간 동안 제 명의의 적금 통장에서 몰래 빼돌린 500만 원, 그리고 제 신용카드를 도용해서 처남 카페의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을 결제해버린 내역을
금융감독원과 경찰을 통해 아주 샅샅이 파헤쳤거든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린 건 명백한 범죄 법망을 피할 수 없대요. 저는 아내를 유전 횡령 및 명의 도용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 접수를 완료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 감사팀과 사내 익명 게시판에 아내가 제 집 안방에서 버린 그 적나라한 불륜 체증 자료와 형사고소장 사본을 통째로 투고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회사 전체에 역대급 불륜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바람에 아내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리듯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백수천함 놈이 제 돈을 훔쳐서 차린 그 잘난 카페 역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도둑질당한 돈으로 차려진 매장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카페 운영 계좌와 커피 머신을 포함한 주요 잡기류의 전부 압류 조치를 걸어버렸죠. 게다가 매장이 위치한 상권 인근과 지역 맘카페 커뮤니티에 매형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불륜 장소까지 제공한 파렴치한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은밀하게 폭로하자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결국 강제로 폐업 전 단계까지 몰리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완벽한 증거와 형사고소 내역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100% 유책 사유를 아주 깨끗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법정 최고액에 달하는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음은 물론이고 제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와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단 1원도 뺏기지 않고 완벽한 승소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지독했던 4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사위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마지막엔 잔인하게 칼을 꽂았던 처가 식구들이라는 악마의 소굴에서 전 마침내 완전히 벗어나 완벽한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대승을 거둔 후 제 인생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사들이 겹치기 시작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제가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럽 출장지에서 이뤄낸 대규모 해외 시장 개척 공로를 아주 대대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는 사내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기염을 토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됐죠. 임원들과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데 그간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벅차고 기쁜 소식은 바로 저희 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와 제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대학병원의 최고급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해드렸거든요. 덕분에 아버지는 교통사고의 큰 후유증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식 걱정도 다 내려놓으신 채 행복하고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저는 불륜의 그 더럽고 추잡한 흔적이 남아있던 예전 아파트를 부동산 상승 타이밍에 딱 맞춰 아주 높은 가격에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승진 보너스를 보태어 거실 창문을 열면 푸른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죠. 제 취향대로 깔끔하고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마친 그곳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안전하고 포근한 궁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말마다 온전히 저만을 위한 깊은 휴식을 즐기거나 평생 자식 위해 고생만 하신 제 부모님을 모시고 최고급 휴양지로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제 인생을 처참하게 망치려 들었던 그 인간들의 근황도 간간히 들려오대요. 아내는 이혼당한 후 저에게 뱉어내야 할 막대한 위자료와 소송 비용, 그리고 퇴직 후 당장 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제2금융권을 넘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통장이며 카드며 다 막힌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힌 채 장모가 사는 비좁고 허름한 지하 단칸방으로 기어들어가
셋이서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대요. 처남 새끼 역시 카페가 완전히 망해 빚더미에 앉은 것은 물론이고 동네에 누나 불륜 방조하고 매형돈 훔친 집안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바람에 결혼길까지 완벽하게 막힌 채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 거대한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고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성공한 절 보며 제 능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격렬하게 겪으며 저는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며 내 가치를 몰라보고 나를 착취하려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철저한 법적 복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이제 제 앞에 넓게 펼쳐진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미래를 향해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